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2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매년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바로 심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쉽게 피곤해지고 밤잠도 자꾸 설치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내 심장이 약해진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없다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심장은 단지 멈추지 않고 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리듬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2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매년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장이 약해지면 발생하는 5가지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심장을 강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3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심장이 약해지는 증상 5가지로 심장 두근거림, 손발이 차고 붓는 증상, 숨이 차는 증상, 전신 피로, 소화불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원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심장이 하는 주 역할인 전신의 혈류 공급 능력이 떨어지면서 마치 도시에 전기 공급이 줄어들어 손과 발처럼 멀리 있는 곳까지 충분히 혈액이 도달하지 못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면 이런 증상들이 다 같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심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보내는 펌프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신의 에너지 순환을 책임지는 매우 정교한 기관인데요. 이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 몸 전체가 쉽게 지치고 회복이 더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심장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제가 러닝에 대한 영상을 많이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죠. 유산소 운동이란 산소를 충분히 사용하면서 비교적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빠르게 걷기, 러닝, 조깅, 수영,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장은 반복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하게 되며 점차적으로 심장 근육의 힘이 강화되고 전신에 혈액을 내보내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실제 생리학적으로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박수와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뿜어내기 위해 더욱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회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적은 박동으로도 충분한 혈액을 전신에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심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일반인에 비해 심박수가 느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심근의 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 번 뛸 때 내보내는 혈액량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전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주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심장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계속 똑같은 속도로만 달리면 점점 고장이 나기 쉬운데 적절한 속도 조절과 주기적인 고속 주행이 병행되면 오히려 엔진의 성능이 유지되고 오래 갑니다. 자동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죠?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일정한 리듬으로 강하게 회전시키는 재활 훈련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란셋에 실린 연구에서 무려 52개국에 15,000명의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흡연,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비만, 스트레스, 식습관, 음주, 그리고 운동 부족이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원인 중 무려 9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14%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17개국의 13만 명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 보았더니 유산소 운동은 단순히 심장을 운동시키는 것을 넘어서 전신의 혈류를 개선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심장에 해로운 조건들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유산소 운동은 약 없이 심장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리와 기타 집안일을 하루 4시간 정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 위험이 43%나 낮은데요. 그래서 가벼운 집안일, 또 일상에서 움직이는 활동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건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조금 더 신체 활동을 늘려가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나중에 체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운동까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여기서 체중 관리란 과체중과 저체중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살이 5kg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문제로 사망할 위험이 11%나 증가하고요. 뇌졸중은 8%, 심근경색 위험은 18%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 BMI가 25를 넘는 사람은 체중이 5kg가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무려 30%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찐 사람들일수록 체중이 증가할 때 더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살이 찌는 것뿐만 아니라 살이 너무 빠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400만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체중이 심할수록 또 똑같이 뇌졸중, 심근경색, 사망률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자기 신체에 맞는 적당한 체중 관리를 해야 심장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체중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중량 지수가 18.5에서 22.9 사이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cm 미만, 여성은 85cm 미만으로 유지돼야 하고요. 우선 과체중인 분들은 당연히 살을 빼야겠죠.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 몸무게에서 5kg만 빠져도 몸이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선 에너지 균형을 조절해야 합니다. 칼로리 섭취를 지금 드시는 양에서 500칼로리 정도만 줄이면 한 달 만에 2kg나 체중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00칼로리면 너무 많이 굶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내가 먹는 게 500칼로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500칼로리인 음식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케이크 한 조각, 우유에 담은 시리얼, 식빵 두세 조각, 햄버거 한 개, 피자 라지 사이즈 한 조각, 파스타 한 접시 이 정도 되거든요. 딱 이 정도만 하루에 줄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인데요. 살을 빼고 싶다면 고강도의 강한 근력 운동보다는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빠른 걷기, 러닝, 수영, 자전거 등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유산소 운동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심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저체중인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은 식욕도 별로 없는 편이고 식사량도 많지 않으십니다. 정상 체중을 목표로 해서 하루에 300에서 500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한 번에 먹는 게 어렵다면 소량씩 5번, 6번으로 나누어서 자주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때 아무 음식이나 먹기보다는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을 드시는 게 유리한데요. 견과류, 씨앗류, 닭가슴살, 올리브유처럼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추천드리고요. 과일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저체중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세요. 단순히 안 먹어서 생기는 영양 부족 외에도 위장질환, 갑상선 질환 등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수면 위생입니다.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심장질환의 위험이 무려 20%나 높아집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관의 탄력성도 유지되는데요. 잠을 하루만 제대로 못 자도 혈압이 상승하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돼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고요. 실제로도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루를 망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에 들기 어려워 하시는데요. 약 없이도 잘 잘 수 있는 수면 위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한 수면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밤 10시에 잠들어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과 새벽 4시에 잠들어서 오후 12시에 일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수면 시간은 똑같이 8시간이지만 신체가 회복되는 정도는 실제로 많은 차이가 나고요. 제일 최악인 건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의식을 하지 않아도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잠이 들게 하고 아침이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을 깨워주는데요.
자꾸 수면 시간을 바꾸게 되면 생체 리듬이 언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켜고 꺼야 하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잠이 안 오게 되거든요. 또 카페인을 끊어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좀 몸이 각성되는 느낌을 받아서 커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디카페인도 안 마시고 정말 그냥 아예 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마시던 편도 아니고 오전에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먹던 걸 아예 안 먹으니까 이후로는 잠이 너무 잘 와서 요즘은 제가 거의 한 10시 정도면 잠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잠도 너무 잘 오고 자도 잘 안 깨고 다음날 일어나도 굉장히 개운한 느낌을 받아서 요즘 주위에 제가 커피를 끊어보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는 게 좋지만 너무 힘드신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같은 허브티로 대체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침실 환경을 최적화해야 되는데 침실이 너무 밝고 요란하고 막 이런저런 물건이 많으면 이미 시각적으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침실은 적당히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을 하는 등 자는 거 말고 다른 행동을 하면 우리 몸이 침실을 잠을 자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때는 침대에 누워서 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하시고, 침실은 오로지 잠을 자는 곳이 되게끔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많이들 보시죠? 그런데 이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몸을 자꾸 각성시켜서 잠이 드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이런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이 들기 전에 가볍게 명상을 하거나 스트레칭, 또 심호흡을 하는 이완법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주어서 긴장도 풀 수 있고 하루에 쌓인 스트레스도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수면 위생을 꾸준히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잠들 시간이 되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자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은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방법, 유산소 운동, 체중 관리, 그리고 수면 위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체형이나 체력, 생활 패턴이 다르지만 이 3가지 방법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통하는 심장의 기본기를 만드는 원칙이자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혹시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밤잠을 자주 설치고 쉽게 피곤해지는 몸의 신호가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걸음이라도 매일 실천하면 심장은 분명히 더 강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심히 넘기지 말고 귀 기울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심장 건강과 몸의 균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테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